예, 생리학 2주차 첫 번째 시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36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네 가지 생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분자들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를 봤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렇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결합에 관여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작용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보게 되면은 원자들의 조합인 작용기라는 표현이 있네요. 결국 작용기는 원자들이 서로 어떤 원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생체 분자들에서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사용되는데요. 작용기 안의 원자들은 분자에서 분자로 이동할 때 하나의 단위로 이동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H기, 하이드록실기, 수산기인데요. 많은 생체 분자에 보통 존재하며 하나의 산소와 수소 원자가 따로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 NH2 이것은 아미노산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인산 H2PO4 인산기. 자, 인산기는 에너지의 전달과 단백질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산기가 단백질에 붙는 과정은 우리가 인산화 과정이다. 포스포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단백질에서 인산기가 떨어지는 과정을 탈인산화, 디포스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과서 2-1에서는 우리 생체 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작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들이죠. 카복실기,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산기, 인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작용기들에 의해서 이제 분자가 형성이 되겠는데요. 이 전자들은 결국은 네 가지의 중요한 생물학적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기 포함되어 있는 전자들은요. 우리 교과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연속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37페이지에 연속 문제입니다. 지금 연속 문제는 크롬 피콜린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인공이 이것을 이제 섭취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CR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이 우리 생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포도당 대사와 관련된 필수 원소입니다. 포도당 대사와 연관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것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발효빵이죠. 그 다음에 식물 브로콜리, 그 다음에 이런 많이 저렇게 드시는 버섯, 사과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식품이나 크롬, 염소, 보충제에 포함된 이 크롬은요, 불행히도 소화기관에서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크롬이 포도당 대사에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 크롬을 인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크롬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고, 그것이 이제 복합 크롬 피콜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에서 유도된 이 산은요, 크롬이 소화기에서 흡수되는 것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도당대사에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포도당대사는 에너지원의 필수적인 것이니까 운동선수들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런데 아무래도 솔깃하게 되겠죠. 여기 보니까 성인 권장량이 35 마이크로그램이네요. 근데 이 연속 문제의 주인공인 스테는 하루 권장량의 10배를 복용하고 있네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원소 주기율표, 우리 교과서 맨 뒷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학이나 관련된 과목에서 표 그런 방법 배웠을 겁니다. 그 원자 번호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원자 번호는 24번이고요. 원자량은 50입니다. 한 크롬 원자가 가진 전자의 수는 몇 개인가? 24개의 양성자, 그 다음에 2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롬에 가장 가까운 필수 원소는 뭔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몰리브덴, 망간, 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교과서 내용 네 가지의 중요한 오른쪽 왼쪽 아래입니다. 생물학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공유결합이 나오네요. 공유결합 두 번째 줄에요. 전자는 다른 원소의 전자와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주 강력한 결합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공유결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온,
만일 한 원자나 분자가 하나 이상의 전자를 얻거나 잃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이온이라고 그러고요. 생체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온이 그 위에 있는 표 2-2입니다. Na 나트륨, K 칼륨, Ca 칼슘, H 수소, Mg 마그네슘 대표적인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음이온으로서는 클로라이드, Cl 염소, HCO3 중탄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그것에 나왔던 HPO4 인산, 황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합니다. 황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들이 인체에서 가장 흔한 중요한 이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아무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중립화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 식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고에너지 결합, 고에너지 전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원자들의 전자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포착하여서 다른 전자에 전달을 할 수 있다. 이런 에너지는 합성, 운동, 그리고 다른 생명 과정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흥미로운 예를 들어놨어요. 반딧불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에너지 전자가 정상적인 낮은 에너지로 돌아가면서 방출되는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니까 날개짓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가 이제 낮은 수위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광 현상입니다. 그 다음 자유라디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은 적어도 한 개의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분자이고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서는 이제 특히 활성산소종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노화, 암과 같은 특정 질환의 중요한 원인체로서 사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1-3 원자들 사이의 공유결합은 분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개의 원자가 각각의 원자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공유할 때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는 한 개의 양성자를 잃고 그 핵 속에 가지고 있고 바깥 궤도에는 하나의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은 짝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다른 전자와 공유를 한다.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니까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 볼드치라고 있는 극성 분자 이거는 양극과 음극을 띠게 되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소리 극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 분자가 되겠습니다. 더 크고 더 강한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의 전자를 잡아당김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합입니다. 이 경우에 고르게 분포하지 못한 전자들 때문에 두 개의 수소 원자들이 약한 양전하들, 즉 산소 원자는 약한 음전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극성 분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양극이나 음극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비극성 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그림에서 원자와 분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보니까 주요 필수 원자가 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부가적인 필수 원자가 나와 있네요. 원소는 물질의 가장 단순한 형태죠. 그래서 100개 이상의 원소가 발견되지만 우리 인체에서는 앞전 언급했듯이 세 가지가 몸의 90%를 구성하고 있고요. 또 일부 추가적인 원소들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죠. 원소의 가장 입자, 작은 입자가 원자죠.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원자가 구성하고 있는 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원자로서 되어 있고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여서 형성되는 것이 공유결합이고 우리 교과서에서 물분자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결합들이 나타나는 것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든지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사이의 결합, 글라이코시페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결합이라든지 치질에서 우리가 아까 봤듯이 탄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결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체 문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유결합이고 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중결합, 수소, 삼중결합 이런 거 언급을 했었죠. 자,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가 당과 붙어 있을 경우 당단백질, 지방과 붙어 있을 때는 지질단백질, 그 다음 당과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경우를 당지질, 그 다음 지질은 인지질, 아이코사이노이드, 스테로이드로 나온다고 그걸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갔어요. 교과서 37페이지. 자, 비공유 결합은 가역 반응을 돕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니까 이온 결합, 좀 방금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인결합의 부분 맨 밑에 보면은 NA와 CL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밑에 있는 수소결합, 좀 전에 언급했으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지금 슬라이드로 보고 있는 요점 2-6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결합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공유결합과 비공유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서 결합될 때 만들어지고요. 공유결합은 말 그대로 이때 전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되겠고, 비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지방산이 대표적인 비극성 분자가 되겠고요. 비극성 분자는 말 그대로 전자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극성 분자는 물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 자, 비공유 결합은 방금 언급했던 이온 결합, NaCl과의 결합이고, 수소 결합,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발스 폴스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좀 있으면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41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내용을 하기 전에 연속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광고에서는 혈관계를 통하여서 포당이 인체 구석구석 전달되는 것을 크롬이 정진시킨다고 이제 선전을 하겠죠, 아무래도.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근육 강화 이야기가 나오다가 당뇨 환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측 가능하겠지만 당뇨 환자들은 혈당이 높으니까 혈당을 제거하면 좋겠다. 당연한 논리가 되겠죠. 당뇨병 환자의 세포는 혈액으로부터 포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 당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는 이런 방법도 좋겠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에게서 크롬이 포당 흡수를 정진시키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중국에서 행해진 한 연구에서 매일 2번 500마이크로그램 엄청난 양입니다. 크롬 피콜린산을 복용한 당뇨병 환자들은 유의한 개선이 있었지만은 100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거나 플라시보, 가짜약을 주고 서로 비교해 봐야 되겠죠. 받은 환자들은 변화가 없었다. 즉 500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30이 하루 권장량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은 이제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만일 크롬이 결핍되어 있다면 혈당은 정상보다 낮을까요? 아니면 높을까요? 중국의 연구 결과로부터 당뇨로 고생하는 모든 환자는 그러면 크롬에 결핍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당뇨에서 크롬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이 크롬에 대해서 결손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당뇨병의 발병 원인과도 상관은 없어요. 과다한 크롬이 당뇨병 효과에 개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과관계는 많이 떨어진다. 그런 결론을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왼쪽에 보니까 반데르발스의 힘이란 말이 나와 있네요. 이 반데르발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로서 30년 동안이나 근무를 하게 되겠고 1910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죠. 자, 이 사람은 모든 원자의 핵과 인접한 원자의 전자들 사이에 약하고 비특이적으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원자는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서 서로 가까워지는데 두 원자의 전자들이 서로 밀치는 거리까지 근접한다. 결과적으로 반데르발스 힘은 원자들이 서로 가까워져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하는 일, 공간을 극소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형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반데르발스 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네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 친수성, 소수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인지질과 같은 몇몇 분자는 극성 부위와 비극성 부위를 모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상호간 결합을 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소수성 상호작용, 혹은 극성 물분자와도 결합한다. 그래서 물분자와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친수성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고 교과서 41페이지에 좀 전에 우리가 분석 문제를 봤었는데 46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46페이지 가기 전에 그림 2-9 보면은 뭐 산연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언급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아는 내용이라서 생각하고요. 4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자, 분자 모양은 분자의 기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단백질 구조, 아까 앞시간에 언급했었죠. 이렇게 1차, 2차, 3차 구조 나눈다. 이런 말이 있고요. 황의 중요성이 46페이지 왼쪽 아래에 이황화 결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황과 황, 다이설파이드 두 개의 황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자, 공유 결합과 함께 이황화 결합은 구형 단백질의 모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미노산 시스테인 황이 있다 그랬죠. 수소황 작용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안에 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S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스테인은 서로 이황 결합을 만든다. 그래서 긴 아미노펩타이드, 폴리아미노펩타이드가 서로 이렇게 홀딩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작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섬유 단백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베타, 가다 혹은 긴 알파 나선으로 구성된다. 우리가 2차 단백질 구조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런 섬유 단백질은 물에 녹지 않고 세포와 조직의 주요한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여러 결합 조직에서 발견되는 섬유 단백질, 대표적인 콜라겐이죠. 최근 들어서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콜라겐을 많이 드시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카락과 손톱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인 케라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섬유 단백질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2-3 용액 속의 수소이온은 분자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테라그래프 보면 pH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산성도 말이 나와 있고 세 번째 테라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체액의 수소이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면은 일부는 물 분자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분리될 때 이게 이제 H+가 생기죠. 이것에 의해서 산성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물에 녹을 때 수소이온을 내는 분자인 산으로부터 또 나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탄산이 만나서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 탄산이 분리될 때 H+가 나오는 즉 중탄산이온 HCO3라고 하는 중탄산이온 수소이온이 나눠지고 이 중탄산이온에 의해서 나온 H+가 바로 pH를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완충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중탄산이온, 좀 전에 이제 탄산이 분해된 거죠. 이것은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완충제 작용을 한다. 다음의 화학식은 염산이 들어갔을 때 중탄산염이 어떻게 완충작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7페이지 왼쪽 위에 그림 보게 되면 자, 염산, 그 다음에 중탄산 나트륨, 이것이 탄산과 염화 나트륨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HCl이 H와 Cl로 분리가 되고 중탄산 나트륨에 있는 나트륨과 그 다음에 중탄산 나트륨에 들어가 있는 중탄산 이온이 각각 이렇게 탄산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와 나트륨이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 즉 염산을 중화시키는 과정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은 여러 이온의 형태로 발견이 되는데요. 생체 내에서 그리고 식이 보충제에서 발견되는 크롬은 양이온인 3 플러스 이온이네요. 이 이온은 플러스 3이니까 정하가 플러스 3이라는 의미고 3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6가 양이온, 자, 클로라이드 크롬 6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것은 통상 스테인리스 스틸과 금속 표면에 있는 표면 이런 데에 주로서 발견되는 크롬입니다. 즉 생체에 사용되는 것과 산업에서 사용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볼까요? 크롬 유가 이온은 전자를 몇 개 잃는가? 크롬 삼가 이온은. 자, 크롬 유가 이온은 삼가에서 전자를 3개가 잃으니까 유가 이온이 되겠죠. 오른쪽으로 왔어요.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유 분자 상호작용은 다른 생체 분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단백질에서 종종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체막에서 인지질과 단백질이 비공유 결합 관계로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세포막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대부분의 수용성 단백질 7가지를 분류했습니다. 단백질의 기능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단백질에 포함되는 여러가지 분류들을 이렇게 기능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효소, 대표적인 단백질이죠. 몇몇 단백질은 화학작용을 가속화시키는 생체 촉매효소, 우리가 효소라 그러죠. 이걸 작용하고요. 또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단백질은 막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막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질의 통로나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 분자, 신호 분자는 어떤 단백질과 작은 펩타이드 호르몬은 신호 분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각각의 갈로 속에 있는 챕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것들은 수용체,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결합 단백질, 이거 보니까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 결합한 이런 것들이죠. 이런 운반 단백질 역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항원 항체 반응에서 나타나는 항체, 이것도 바로 대표적인 단백질로서 우리가 면역 글로불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체 보호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조절 단백질, DNA, RNA, 단백질 발현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또 팩터들이 작용하는데 그런 것들도 단백질에 해당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regulatory protein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텔레그래프요. 비록 수용성 단백질이 여러가지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이들 단백질 모두는 비공유 결합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른 분자와 결합하게 되겠고 그 결합하는 자리를 우리가 바인딩 사이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결합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과 다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페시픽한 어떤 다른 것들과 결합할 수 있는 특이성, 친화력, 그리고 A와 B 두 개에 대한 경쟁, 그리고 어느 정도 와서 결합하게 되면 더 이상 결합할 수가 없겠죠. 포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효소, 막수성체, 수성체에서 같이 한 분자가 그 단백질과 결합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면 그 과정의 활성 속도와 그 속도를 조절하거나 변화시키는 인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합 부위의 작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 다른 분자와 결합하는 어떤 분자나 이온을 모두 우리가 리간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간드. 앞으로 리간드이라면 이놈은 어디 가서 붙을 놈이다. 어디 가서 붙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할 것들이다. 이거 통틀어서 리간드라 그러고 리간드는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로서 구성되어 있겠죠. 효소 또는 막 수용체에 결합하는 리간드를 기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질. 그 다음에 단백질 신호 분자와 단백질 전사 인자 이것들도 바로 리간드에 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 면역 글로불린은 리간드와 결합하지만 면역 글로불린 리간드 복합체 자체가 또 다른 리간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연속 문제 밑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에서 유가이온의 크롬은 인간에게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1992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위험물 검사계 및 정보국에서 크롬의 가루, 미세먼지, 전기를 마시는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인부들이 폐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런 이제 경고를 하였죠. 그러나 일반적인 그 용기를 만지거나 우리 크롬 있는 거 많죠. 문 같은 거 이런 거 다 전부 다 스테인리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위험하지는 않고요. 생물계에서 삼가의 크롬과 암가의 관계는 시험관 실험에서 또 증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요? 생물계에서 삼가의 크롬과 암가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 자, 이 시험관 실험에서 암세포는 조직대항에서 살아있는 채로 유지되는 실험이고요. 이 실험에서 높은 농도의 크롬 피콜린산은 암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땅의 흡수를 촉진시키는데 오히려 이것이 세포의 정식을 과다하게 촉진함으로 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이 경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보로서 6가 3가 크롬이 똑같이 독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거는 인비트로에서 결과이기 때문에 또 동물 실험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비트로 세포 실험만으로는 그 결과를 촉단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단백질은 결합하는 분자의 선택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단백질의 상호작용 3-1 부분에 또 연결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